프랑스 거함 파리 생제르맹 중원에서의 문제점이 현지 언론을 통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PSG는 프랑스 리그에서는 순항 중이다.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으나 PSG의 가장 중요한 대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했던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고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F조 2위인데요. 2승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2승 1무 2패 승점 7점입니다. 1위는 승점 10점의 도르트문트. 사실 리그 우승은 이변이 없는 한 PSG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UCL에서 경쟁력이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UCL에서 고전하고 있고 이에 대한 결정적 이유 하나가 중원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가 떠난 것은 PSG에 큰 타격을 주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킬리안 은바페가 그만큼 잘 해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들의 한 목소리는 마르코 베라티의 이탈이 가장 큰 타격이라는 건데요. 베라티 방출은 PSG의 자살골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베라티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PSG에서 뛴 간판 미드필더였습니다. 창의적 미드필더의 정석이었습니다. 창의성 대장이라 불린 미드필더입니다. PSG에서 11시즌 동안 416경기를 뛰었고 리그 우승 9회 등 총 30번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런 그가 지난 시즌을 끝으로 PSG를 떠났습니다. 사실상 쫓겨난 것입니다. PSG는 젊은 팀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췄고 31세 베라티를 네이마르와 함께 방출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과 루이스 캄포스 단장은 베라티에 직접 올 시즌 활용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협박을 했고 베라티는 결국 PSG를 떠나 카타르의 알 아라비로 이적했습니다. 프랑스의 카날 스포츠는 PSG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PSG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베라티의 이탈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실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리그 1에서는 1위지만 PSG가 UCL에서 남긴 인상은 부족하다. 5경기에서 2승만 거두는 험난한 여정을 떠났다. 특히 비티냐, 마누엘 우가르테, 워렌 자이르 에머리, 이강인 등 PSG 선수들의 어린 나이와 이런 선수들의 창의성이 아직 부족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팀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베라티가 있었으면 해결될 수 있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라티는 퀄리티와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는 선수였다. 압박에서 깔끔하게 벗어날 수 있는 빼어난 테크닉을 갖춘 노련한 선수였다. 이런 선수와 이별했고 해결책은 없었다. 베라티가 남았다면 확고한 주전이 아니더라도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때문에 현재 PSG 내부에서 베라티의 복귀를 바라는 이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라티가 정말 창조적이고 좋은 미드필더인 하나 수비 가담이나 헌신적인 모습은 부족했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인해 엔리케가 세대 교체를 위해 처분을 요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이 매체는 PSG의 이적 정책의 실패를 하나 더 꼽았는데 사비 시몬스의 독일 분데스리가 라이프치 임대를 꼽았습니다. 이 매체는 시몬스 임대는 잃어버린 고리와 같다. 독일로 임대를 간 사실이 안타깝다. 시몬스는 분데스리가에서 벌써 7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PSG에서는 우스만 덴벨레만이 2개 이상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그리고 4골을 넣었다. PSG 득점 2위의 기록이다. 은바페의 뒤를 잇는 득점자다. 공격에 타격을 가하고 라인을 무너뜨리는 선수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시즌 시몬스의 복귀는 파리 중원의 큰 보탬이 될 것 같은데요. 현 시점에서 베라티의 부재를 메울 수 있는 선수로는 이강인 선수가 꼽히고 있습니다. 현지 전문가부터 팬까지 모두 창조적 미드필더의 최고봉으로는 이강인 선수라는 점에 이견이 없는 상황인데요. 팬들이 사랑했던 디마리아의 후계자이다, 메시의 후계자이다라는 평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이강인 선수, 파리 생제르맹의 창조적 미드필더로 중원의 사령관으로 맹활약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최근 레키프에서 보도한 내용이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레키프에서는 최전방 공격수 킬리안 은바페가 엔리케 감독의 새로운 선택지인가? 라는 보도에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체는 엔리케 감독은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은바페를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한 지 5일 만인 일요일 르아브르전에서도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시킴으로써 새로운 전술적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르망디에서의 일요일 이야기일까? 아니면 조금 더 발전된 전술 프로젝트일까? 스타 플레이어를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벤치에 남겨진 선수들을 자극하기 위함일까? 엔리케 감독은 일요일 르아브르전에서 2대0으로 승리했을 때처럼 은바페를 최전방에 더 자주 기용할 것인가? 아니면 시즌 초반에 사용했던 패턴으로 돌아가 왼쪽에 프랑스 공격수를 배치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한 의견은 다르지만 논쟁은 가치가 있다.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갈티에 감독이 네이마르와 메시 사이 끼워 9번 공격수로 기용했을 때 음바페는 경기장에서 자신의 위치보다 처리해야 할 공이 적다는 점에 대해 불평했었다. 지난 르하브르전에서 엘리케 감독은 덴벨레와 바르콜라 사이의 중앙에 그를 기용했다. 돈나룸마의 퇴장 이후 바르콜라가 나가게 되면서 10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만 이 포메이션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음바페는 수적 열세인 상황에서도 중앙에서 계속 위치해 있었다. 5일 전 뉴캐슬과의 경기에서도 바르콜라가 무한히 대신 투입된 62분부터 이강인이 아센시오와 교체된 82분까지 파리의 공격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었다. 이 구성의 음바페는 때로는 오른쪽에서 출발하여 챔스에서 바르콜라에서 2번의 패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완전히 뻗어 덴벨레를 활용하기도 하고 일요일 경기 막판처럼 왼쪽으로 들어오는 등 더 자유로운 움직임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 무엇보다도 이보다 더 중심적인 역할을 맡으면서 득점왕은 페널티 지역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팀이 10명으로 줄어든 르하브르전에서는 주로 왼쪽 측면에 머물렀던 모나코전보다 2개 더 많은 7개의 공을 페널티 박스 안으로 터치했다. 뉴캐슬전에서는 박스 안에서의 16번의 터치 중 4번이 그가 중앙 공격수로 출전한 20분 동안 이루어졌다. 음바페는 덴벨레와도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덴벨레와의 기술적인 관계도 매주 성숙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바페는 덴벨레에게 어시스트를 제공했었지만 덴벨레가 2번의 패스를 득점했다면 2개의 어시스트를 더 추가할 수 있었던 음바페이다. 이 두 선수는 이미 이전부터 호흡했었고 서로 가까이 뛰는 시스템에서 훨씬 잘 맞는 것 같다. 그러나 대가가 따른다. 왼쪽은 누구인가? 바르콜라는 아직 파리에서 요구하는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쪽에서 뛸 수 있는 무한이는 그 옵션을 좋아하지 않는다. 또한 음바페를 중앙에 둔다면 파리가 큰 금액을 주고 사들인 무한이와 하무스는 어떻게 되는가? 이 둘을 영입하는데 자그마치 1억 7천만 유로 가까이를 지불했다라며 보도했습니다. 음바페가 중앙에서 뛰는 게 좋긴 하나 왼쪽에 바르콜라, 무한이가 탐탁지 않은 상황이고 음바페를 중앙에 두자니 무한이, 하무스 영입 자금이 아깝다는 이야기인데요. 왼쪽에 이강인을 세우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왼쪽 윙포워드로 더욱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음바페를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은 무한이와 덴벨레가 경쟁하고 중앙은 하무스와 이강인, 아센시오가 경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체는 이강인이 공격 라인에 서지 않고 중원에서 공격 라인을 지원하는 미드필더로 분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베라티 이적 후 소멸된 창조적 미드필더 역할을 이강인 해주길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시와 같이 공격 라인에서 창조적 역할을 하길 원하는데요. 일단 현지 매체와 엘리케 감독은 중원에서 그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 르 파리지앵은 루이스의 어깨 부상으로 이강인 선수와 비티냐, 우가르테가 출전 기회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매체는 1월에 에머리 루이스가 복귀할 예정이나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컵 차출이 예정되어 있고 젊은 선수로만 구성된 중원을 더욱 깊이 있게 강화하기 위해 챔스 경험이 있는 숙련된 미드필더 영입을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